안녕하세요. 가능성을 절대성으로 바꿔주는 이투스 수능영어 강사 김영률입니다. 자, 오늘 2027 수능영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겁니다. 자, 커리큘럼 소개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 핵심 키워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절대평가 수능영어 절대평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부분은 아마 가성비일 거예요. 자, 이 가성비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능 영어에 대한 방향성,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방향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수능 영어가 가는 방향과 여러분들의 노력의 방향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원하는 그 가성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저는 이 가성비를 위해서 수능 영어에 대한 방향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의 방향을 맞추셔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소개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수능 영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평가원장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했어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살리겠다, 뭐 원리 살리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좀 다소 빡칠 만한 얘기인데, 절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는 의미가 없고 우리 관심사도 아니다. 학생들의 정확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자, 뭐 보면 굉장히 단호함이 좀 보이기도 하죠. 학생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것 같아. 조금 난이도 맞추는 게 어렵잖아. 이게 정말 뭐 국어나 수학처럼, 뭐 사실 국어나 수학도 좀 그렇게 난이도를 잘 맞춘다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 맞추는 게 더 어려워. 더더욱이나 학생들의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들 이렇게 고수준의 그런 영어 능력들을 갖고 있다, 수능 영어에 대한 학습 능력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난이도 맞추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절대평가라서 학습량이 좀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고학습 능력이 아니라 다소 저학습 능력이 좀 많아. 그래서 난이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월하고 9월하고 그리고 2026, 그러니까 올해지, 6월하고 9월하고의 이 평가원의 문제는 그냥 시도에 좀 불과했다.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난이도 조절이 좀 어려우니까 극상 그리고 극하위 문제들을 출제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를 해서 그나마 난이도를 좀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에 대한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절대평가 영어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한 말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평가원장이 한 이 얘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난이도 정확하게 맞추는 거 어려워. 난 난이도에 안 맞출래. 원래 수능의 기조대로 갈 거야. 라고 좀 단호함을 포장해서 일종의 방어 기제를 좀 포장해서 단호함으로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좀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지. 난이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확고하게 변별을 해야 될 영역은 확실하게 변별을 하겠다라는 또 다짐이기도 하거든. 그럼 그 변별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방금 선생님이 6월, 9월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24 수능하고 그 다음 2025 수능하고 2026 아직 안 나왔지만, 자, 얘네들이 좀 공통점을 한번 볼게. 자, 2024 수능에서는 4.71%, 그리고 2등급은 18.17%, 그리고 2025 수능에서는 6.2%, 그리고 2등급 이상은 16.35%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있죠. 1, 2등급, 즉 2등급까지가 한 22% 정도가 돼. 그런데 봐봐. 3등급까지 포함을 시키면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걸려요. 42에서 한 45% 정도. 그러니까 상당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퍼센티지거든. 그러니까 3등급이 큰 의미가 없잖아, 변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평가원이 수능을 통해서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타깃이 어디다? 2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등급하고 3등급을 나눈다라기보다 그냥 2등급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좀 주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이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 평가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2등급을 좀 제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위에 있는 1등급들이 거기에 좀 자연스럽게 피해를 좀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 올해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수능 해설을 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커리큘럼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한 3.8%에서 한 4.2% 정도가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 그걸로 봤을 때 9월 모평보다 좀 더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1등급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을 거야, 여기가. 근데 이제 선생님의 관심사는 여기까지 2등급이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 이게 관심사거든.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도 그래도 20%잖아. 그러니까 20%를 계속 맞춘다라고 한다라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별로 안 미안해 할 것 같아. 학생들한테.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는 이어갈 거야. 2등급까지는 확실히 변별을 하는 코드로 갈 거고 2등급을 확실하게 변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1등급에 조금 피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확실하게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평가원의 입장인 것 같아. 이건 이제 2027 수능 영어를 접하는 이제 수험을 곧 예비 수험생이 되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는 반드시 꼭 참고하셔야 될 내용일 겁니다. 이게 수능 영어의 방향이니까. 자, 또 하나 핵심적인 게 있어. 6월하고 9월하고의 모평을 쭉 보게 되면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하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6, 9 모평은 이제는 각각의 등급이나 점수는 의미가 없다. 6, 9 모평에 대한 점수나 그리고 등급 따위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왜 중요할까? 6, 9 모평은. 그럼 영어에서는 안 중요해? 그렇지 않아. 6, 9 모평이 더더욱 중요해졌어. 점수나 등급이 아니라 트렌드. 그 다음에 난이도의 방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선생님의 작년 9월 모평 해설하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해설하고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올해 9월 모평하고 올해 9월 모평하고 올해 수능 해설을 꼭 참고해 보세요. 특히 총평을 꼭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총평에서 전년도 9월하고 그리고 그해 년도의 수능하고의 난이도에 대한 배치를 좀 해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난이도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수능하고. 그러니까 둘을 던져주고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6, 9 모평을 통해서는 반드시 얻으셔야 되는 게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특히 어떤 유형의 난이도를 변별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준이 될 것이 6, 9 모평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렌드. 역시 해설을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 나왔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줘요. 이만큼 트렌드가 확고하다. 사실 변별을 하기 위해서 수학능력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 건 어느 정도 일정 패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되는데 사실 영어 공부를 되게 무지성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 푼단 말이야. 단어 외우고 문제만 풀고. 그래서 패턴 같은 것들을 되게 인식하지 못해. 되게 등한시해. 근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6, 9 모평을 통해서 당해 연도에 어떤 식의 패턴을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시험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027 수능 역시 내년이죠.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실 때에는 6월 모평, 9월 모평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야. 내가 점수와 등급에 꼭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6월 모평이 아주 쉽게 출제가 됐다고 쳐보자. 올해처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공부를 쭉 해도 수능 때까지는 변함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다가 역시 9월 모평처럼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9월 모평처럼 어려워지면 이제 9월 모평 이후부터 이제 제대로 좀 수능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텐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6월 모평이 반면에 어려웠어. 6월 모평이 어려워지는 순간부터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영어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는데 그럼 타 과목에 엄청난 영향이 끼칠 거야. 그래서 사실 점수나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아싸리 그냥 초기부터 계속 꾸준하게 영어를 좀 접하셔야 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가 되게 중요한 거 선생님도 잘 알거든.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되게 꾸준하게만 잘 투자를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염두하신 상태에서 1년에 수능 영어에 대한 수험 준비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노력의 방향을 잡아 가셔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야. 일반적으로 학생들은요, 구문학습해. 그리고 구문학습 끝나고 나면 독해 기본과정 밟아. 그리고 나서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해. 그리고 나서 모의, 실험,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하게 되겠죠. 실전 모의 연습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구문 끝내놓고 독해 끝내고 유형학습 끝내고 모의 연습 끝낸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수험생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 좀 빠르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밟았던 과정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구문 끝내놓고 독해 끝내놓고 유형 끝내놓고 모의 연습 끝낸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꼭 쏟으셔야 돼. 오랜 시간이 필요해. 플러스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영어는 절평이잖아. 영어한테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지성적으로 그냥 구문 끝내놓고 독해 끝내놓고 유형 학습 끝내놓고 모의 연습하신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왜 나는 구문 학습 끝내놓고 해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자꾸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자꾸 궁금증이 생겨. 안 되거든. 막상 구문책 한 권 제대로 딱 끝내놓고 독해를 딱 들어갔는데 독해를 들어가니까 독해에서는 구문책에서 보던 것과는 좀 달리 말을 졸라 어렵게 해. 아니 왜 하필 영어는 이렇게 말을 졸라 어렵게 하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생겨.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아직 구문이 온전하지 않아서 기본 과정 끝냈으면 어드밴스까지 끝내놓고 어드밴스까지 끝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걸 몇 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볼 거야. 독해는 나가지도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지. 그만큼 여러분들 대비하는 독해나 유형풀이나 또 실전 모의를 대비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이게 악순환이야. 그럼 반면에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구문이나 독해는 어느 정도 좀 돼. 그래서 풀이법 같은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 그래서 풀이법을 배워. 근데 풀이법을 배운 만큼 내가 적용이 잘 되든가? 안 된단 말이야. 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계속 하는데 안 돼. 수능 날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죠.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수능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하겠지. 아마도 불안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푸는데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는 것 같아. 자꾸 틀려. 내가 좀 감으로 풀어서 그런가? 왜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게 되지? 왜 안 바뀌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하다 보면 될 거야. 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모의고사 풀면 시간이 부족해. 계속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계속 받아. 선생님, 저는 뭘 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직 물이 안 끓어서 그래. 조금은 더 열을 가해줘야 돼. 이런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시간이 줄지 않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죠. 자, 그러면 맞아요. 됩니다. 언젠간. 오랜 시간 또 많은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 근데 여전히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돼야 돼. 즉 자연스러운 익숙함이 생기려면 이 자연스러운 익숙함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무지성적으로 구문, 독해, 유형, 실전 모의 이렇게 커리를 쭉 가게 됩니다. 새해 연도가 시작을 했고 N수생들도 마찬가지야. 새로 시작하니까 이번엔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전히 중반 이후가 지나고 나면 같은 현상을 겪게 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은 양을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부동의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1년 만에 가능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친구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최소한 5년을 해온 친구들일 거야. 그치? 그 이상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시간을 1년 동안에 게다가 영어에만 쏟을 수도 없는 환경이
이 환경에서 적은 시간 투자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사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불가능한 환경이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자연스럽게 안 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런 현상이 벌어져. 부익부 빈익빈 될 놈 될 이런 현상이야. 똑같이 구문으로 시작하고 연초에서부터 구문, 독해, 유형, 모의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놈 될이야. 원래 될 놈이 되는 거고 또 원래 잘했던 놈이 계속 잘하게 돼. 자,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인위적으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익숙함이 아닌 조금 인위성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단축이라는 게 생기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 우리 노력하지 않는 친구들은 넌 왜 대상이야?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차도가 없을 때는 그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노력의 방향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드릴 거야. 자, 봐봐.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프리퀄로 시작을 해서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그 다음에 피날레 이런 최종 과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선생님은 이렇게 뭐 기본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물론 선생님도 자 이런 커리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도 이런 과정으로 가.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방향성, 노력의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야. 왜 프리퀄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그 다음에 피날레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준비를 했냐 하면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영어는 전부 다 똑같이 시작하지 않아. 자신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언제든지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됐기 때문에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과정부터 이렇게 쭉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주로 상위권의 학생들이 있지.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에피소드를 선택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기본, 구문이나 이런 과정들처럼 아직 기본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죠. 자, 이런 친구들한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만한 것들을 인위성으로 바꿔주는 과정들, 이런 거를 선생님이 프리퀄로 준비를 했어요. 자, 어떻게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켜드릴 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야. 아까 선생님이 던졌던 궁금증들 있지. 자, 궁금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구문학습을 끝냈는데 왜 해석은 여전히 어려울까? 왜 영어는 말을 복잡하게 할까? 자, 이걸 아시려면 영어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봐봐. 영어의 속성은 이래, 이만큼의 레인지야. 근데 이게 영어라면 수능 영어는 요만큼이거든. 자, 이만큼의 속성만 아시면 돼. 이게 수능 영어의 시험이라는 측면이죠. 자, 영어와 수능 영어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거를 문제화시킨 것이 수능 영어야. 그럼 이 수능 영어, 그냥 영어의 특징이 아니라 수능 영어의 특징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특징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는 맞는데, 자, 영어라는 것이 숲에서 나무로 진행되는 방향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영어는 우리말 어순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말도 되게 지겹다. 어순이 다르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지. 그냥 단순히 어순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선생님도 그냥 어순이 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영어는 중심 의미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급한 불부터 먼저 꺼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과 추가 설명들을 덧붙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장 궁금했던 것들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이건 문장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똑같아. 또 개념부터 얘기하고 그 개념을 풀이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지문들을 한번 봐봐. 올해 출제된 2026 수능 영어만 봐도 각 여러분들이 뭐 주제 제목이라든가 빈칸이라든가 함축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의 첫 문장들을 다 보면 대부분은 주어가
어떤 개념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걔네들을 풀어서 서술해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이건 영어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말과 좀 다른 패턴인 거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라는 건 대부분 추상적인 거에서부터 이 추상적인 걸 풀어주는 구체적인 원리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급한 불부터 먼저 꺼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것들을 풀어서 꺼주는 그런 어순이라고. 결국엔 뭐야? 문장이나 글이나 같은 원리가 있어.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을 먼저 풀어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면서 전개를 해나가는 방식이 바로 영어의 방식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나는 구문 하나 뗐는데 왜 안 돼? 왜 나는 이런 복잡한 말을 하는데 왜 안 돼? 일단 첫 번째, 뭐가 없어? 궁금증이 없어. 영어는 네가 궁금해할 만한 걸 풀어주는데 네가 궁금증을 갖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말하는 사람의 방향과 보는 사람의 방향이 다르겠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궁금증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궁금증을 제시를 해드릴 거야. 네가 어떤 게 궁금할까 봐 이런 걸 던져주는 거야. 하는 것들을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 무슨 뭐 수학의 원리나 과학의 원리나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언어는 되게 단순해. 그래야 의미 전달이 가능하잖아. 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 자, 두 번째, 이런 것들도 있지. 왜 영어는 말을 복잡하게 할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 의미부터 얘기를 하고 혹은 개념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얘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 어순하고 좀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먼저 듣고 조합을 하는 원리인데 얘네들은 먼저 딱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 풀어주는 어순이어서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운 거야. 근데 보통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문이란 걸 배우게 되면 번역기처럼 배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일단 다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우리말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또 하나, 문장 개념으로만 공부를 하면 또 안 돼. 문장 개념으로만 공부하면 문장 안에서 독립적인 문장 안에서만 중요한 부분하고 지문 속에서 실제로 쓰였던 그 문장 안에서의 중심 중요한 정보가 다를 경우가 있어. 자, 조금 막연하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문장 하나만 딱 봤을 때에는 중심 의미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독해 안에서는 오히려 부연이나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한 정보로 쓰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독립된 문장을 학습하는 거하고 글 속에 속해 있는 문장을 학습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고 달라야만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연계 과정을 별로 그리 신경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봐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점은 누가? 선생님이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가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형태적 논리어라는 영어의 속성을 통해서 받아들일 거야. 자, 영어는 논리어야. 아니 뭐 국어는 논리어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형태적 논리어라고. 자, 봐봐. 영어하고 국어하고는 이래. 영어하고 국어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는 같아. 그런데 표현이 다르죠. 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 보통 영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처럼 배워.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돼.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지만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표현이 다르다지. 이게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끌어올리면 돼. 여러분들은 영어와 국어가 논리가 동일하다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국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논리를 영어에서도 똑같으나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논리를 끌어만 내시면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 그거를 잡아드릴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형태어라고 얘기했지. 우리말에서 논리적 파악은 맥락으로 파악해. 그게 엄청난 차이야. 근데 영어는 형태로서 이미 벌써 논리를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을 먼저 보내준다는 거야. 야, follow me 한단 말이지. 야, 예를 들어서 while 하고 시작해, although 하고 시작해, when 하고 시작해. 접속사죠. for 뭐 이렇게 전치사, in 이런 전치사, 접속사, however, 연결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논리적 기제들인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야. 즉
야, 이 표지판 보내줄 테니까 이 표지판 보고 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에 우리가 문장 해석이라는 개념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하고 똑같다.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랑 똑같다. 다만 내비게이션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표지판만 있어. 자, 요즘에는 다 내비가 있잖아, 운전할 때. 그치? 그래서 내비를 보면 운전자가 아니어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아. 근데 영어는 그게 없다는 거야. 문장 해석도 그렇고, 지문을 읽어 나갈 때도 그렇고,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어떤 표지판, 우리는 내비가 없으니까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떤 표지판을 봐야 되며, 그리고 그 표지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하지. 선생님이 그걸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어. 하지만 우린 그럴 시간이 없죠. 자, 이걸 어스템이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면 일단 팁스 시리즈로 해드릴 거야. 이 팁스가 선생님의 수업에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시그니처에 해당해. 뭐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많이 인정받았던 그런 커리큘럼이기도 하고 또 GPT도 극찬한 그런 수업이기도 해요. 특히 팁스 에센스가. 자, 팁스 에센스 과정은 뭐 이래. 자, 문장에서 논리적 표현들을 배워요. 논리적 표현들을 배워서 실제로 독해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돼. 또 더불어서 이런 논리적 표현들을 우리의 목적은 이거잖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자, 그럼 문제를 잘 풀려면 우리가 정보라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정보가 있어. 그러면 출제자들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설정할까? 이걸 알고 봐야 되잖아. 문장 안에는 이런 논리적 표현들이 있고 논리적 기제들이 있는데 출제자가 이 논리적 표현들을 어떻게 정보화해서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까지도 연결을 시켜줄 거야.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하는데 각각 유형에서 이 논리적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 과정이 팁스 에센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많은 노력들을 투자해야 될 걸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야 될 걸 인위성을 부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단기간에 좀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팁스 에센스를 마치시게 되면 역시 반대로 팁스 the first experience 과정을 좀 겪을 건데 말 그대로 첫 경험이야. 우리가 문장에서 독해로 들어가는 연습을 했잖아. 즉 관계를 이해를 한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을 처음으로 경험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반대로 독해 지문으로 하여금 제대로 내가 배웠던 문장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가, 즉 논리적 표현들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훈련하는 과정이 Tips the First Experience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장만 가르치지 않아 문장이 실제로 독해 유형으로 특히 그 문장 안에서 작가의 습관성 논리적 표현들이 어떻게 정보화 되는지를 유형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팁스 에센스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들은 구문을 끝내고 나서 바로 독해에 적용되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말이 복잡해도 의미를 금방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야. 물론 아주 쉽지만은 않아. 중간중간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걸 인위성을 부여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다루던 것이 좀 아닌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익숙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선생님이랑 같이 해나가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해결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해.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지. 선생님 저는요. 문장의 구조 자체도 모르는데 이 과정을 지금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프리퀄 단계 이전에 제네시스라는 단계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프리퀄에 들어가는 약간 좀 히어로물의 세계관 같지, 그지? 난 히어로니까. 자, 이런 제네시스의 기본 단계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 얘는 거의 노베이스를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리 좀 해주자면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문장 구조는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아. 그래도 조금은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익숙하지 않아.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지고 싶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해결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그냥 팁스 에센스부터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문장 구조도 잘 모르겠고, 그냥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좀 필요해 하는 친구들이 있지. 이런 완전 노베이스는 SG 워너비라는 이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돼. SG 워너비의 수준은요,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야. 이 SG 워너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력을 확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랬지. 보통 영문장은 궁금증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게 원리야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SG 워너비야. 그러니까 이게 20강인데 딱 보면 20강을 언제 끝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쭉 들으면서 나가도 돼. 문장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단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원리구나 하고 쭉 수업만 들어줘도 충분해. 그리고 약간 그때그때마다 집중해서만 잘 들어줘도 원리 하나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원리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원리를 깨우쳤잖아. 그러면 센턴스 포커스 알파 오메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에다가 적용하는 편이야. 얘네들은 좀 수능 기출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쉽지는 않아. 그렇다고 또 아주 어렵지는 않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노베이스 중에서도 SG 워너비를 좀 떼고 들어온 친구들은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거고, 센턴스 포커스 알파 오메가 과정은 이런 친구들도 괜찮아. 지금 3등급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문장 구조는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여기 센턴스 포커스 알파 오메가를 학습하시면 아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어법 기본은 어떻게 좀 맞출 수 있어요? SG 워너비에서 기본적인 어법하고 수능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아주 간단한 개념 정도는 배울 수 있어. 이것도 역시 어법 문제를 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어법까지 이제 어법 정도를 담아놨기 때문에 SG 워너비 정도 그리고 센턴스 포커스 알파 오메가 정도를 마치시면 그래도 내가 문장 구조는 어느 정도 알겠다 이 정도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문장 구조는 어느 정도 알겠다. 내가 좀 보고 해석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는 적용 한번 해봐서 알겠다. 근데 아직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한없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멈추게 되니까 멈추지 말고 20days로 들어오시면 돼. 자, 20days를 좀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게 이거야. 해석에 대한 관점의 전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지. 독립적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거하고 맥락적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거하고는 정말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을 3-4번씩 반복해서 들어도 막상 지문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각각 독립된 문장을 해석하는 건 단순하게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데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먼저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추가하는 것들을 지문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거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 안에서는 중심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연 추가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글을 쓴 사람보다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작가 의도로 파악하는 연습을 실질적으로 빨리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보다 더 탄탄하게 빨리 시작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20days에서 그걸 해드릴 거야. 즉 맥락 해석이라는 거를 직독직해로 좀 보여줄 거거든. 지문 안에서 직독직해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하는 것들을 20days로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이 20days는 한 20개 정도 지문밖에 안 돼.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만 봐도 돼. 자, 지금 이 과정은 노베이스하고 3등급인데 3등급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만 같은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이 한 번쯤은 정리할 거라서 그냥 하루에 한 지문 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대신에 선생님은 수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줄 거고 훈련식으로 해줄 거야. 그래서 20days로 한 거야. 근데 이 의도를 따라오셔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20days를 쭉 들으실 때 그냥 20일이면 하루에 5개씩 들으면 그냥 쭉쭉
금방 끝내겠네 라고 생각하고 쭉 달리시면 훈련 전혀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백이야. 돌아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20일을 좀 지켜가세요. 조금 더 익숙하다 그러면 뭐 적어도 2강 정도씩은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1강 정도로 한 지문씩 끝내시는 걸 기본으로 하셔서 학습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2달 정도야. 와, 되게 오래 걸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2달이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까지도 가지 말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또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져야 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3년의 시간을 2달로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하시면 돼요. 그럼 3년 동안 해서의 그 유창함이 2달 만에도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 2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몇 년을 걸려야지만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걸 어느 정도는 크게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니까. 자, 이 과정을 노베이스는 반드시 행하시도록 하세요. 자, 노베이스 과정을 맞추셨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팁스 에센스하고 팁스 the first experience를 맞추신 친구들은 바로 독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지. 선생님 여기 관점의 전환이라는 알파 오메가는 뭡니까? 이거는 아마 선생님이 1월 달에 현장 강의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상은 6강에서 한 9강 정도 지금 예상이야. 지금 이렇게 중심을 좀 잡고 있는 과정이라서 얘는 문장, 어휘, 문장, 그리고 독해, 그리고 문제풀이가 수능이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한 관점을 다 수능 영어에 맞춰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픈하면 선생님이 또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간단하게 보셔서 기본기가 좀 부족하고 3등급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 관점의 전환 알파 오메가를 통해서 가성비 있는 마치 여러분들이 수능 학습에 내비게이션을 단 것처럼 하나를 쭉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력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 자, 좋아. 나는 이제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런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하기가 두려워. 나도 유형별 문제풀이 같은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한 번쯤은 배워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 풀이법 나는 잘 적용이 안 되던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이것도 왜 안 되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일단 학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학습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유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같은 방식으로 읽으세요. 읽으세요가 아니고 읽고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야. 출제 매뉴얼에는 각 유형마다 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 다시 말해서 그 유형 자체에 대한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 뒤에 숨어있는 글의 개념을 묻는 거야.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출제 매뉴얼에 있어. 예를 들어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형 같은 경우를 보면 출제 매뉴얼에는 자, 다음 유형은 즉 순서 배열은 글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글의 일관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지. 뭐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야. 다음 유형은 글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무관한 문장 찾기는 글의 통일성을 측정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 매뉴얼에 언급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결국 수능에서 필요한 건 뭐다? 개념이다. 근데 항상 원리 개념을 얘기하면 영어의 원리 개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필요한 거야. 이게 수능 영어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개념이란 걸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는데 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념 자체가 그리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념을 통해서 출제자는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독해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결국 정보를 보는 거, 그리고 독해에 활용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풀이법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 정보라는 게 어떤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적용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지. 선생님이 해주는 역할은 개념과 정보와 적용 간의 관계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제가 되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해설을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수능 해설에서 수능 해설뿐만이 아니라 9월 모평 해설, 6월 모평 해설, 그리고 작년 수능, 작년 6월, 작년 9월 어느 해를 봐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선생님이 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어,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어,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나왔지? 라는 얘기들 많이 해드립니다. 게다가 올해 해설은요, 선생님이 아예 챕터로 나왔던, 챕터로 했던 그런 패턴들이 그대로 출제가 돼서 아예 그걸 띄워놓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라는 건 패턴을 전혀 감출 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 이미 패턴을 다 드러내주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패턴을 포장하는 것이 평가원 입장이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학습하셔야 돼? 그 포장된 패턴을, 포장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패턴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패턴을 보고, 그리고 패턴을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실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알기만 하거든. 자, 봐. 영어는 단순하게 암 가지고는 안 돼. 반드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훈련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방법을 실제로 누군가와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 즉, 실행을 해보셔야 돼. 훈련법을 아셔야 되고 훈련을 같이 실행을 해보셔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를 할 수가 있어. 물론 얘들아, 훈련이란 것 자체는 개인의 몫이야.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이렇게 그냥 접근하는 거야 라고 그냥 수업만 하고 끝내버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시 어떻게 이거를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참 헤맬 거야. 그러다 보면 여전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하지만 우리는 뭐가 없다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런 문제들은 이런 개념에서 이런 정보를 보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정보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 하고 같이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겠지. 이런 게 가성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과정을 해주는 커리가 바로 SOA CS하고 MVP DB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SOA CS 과정은요, 에피소드 1에 해당하는 과정인데 비로소 이제 본격적인 유형편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 자, 유형편에서 SOA CS는 글읽기의 기본 과정을 배울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서의 대의, 함축, 어휘에 대한 유형의 패턴을 잡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글의 기본은, 글읽기의 기본은 뭘 배웁니까? 자, SOA CS 누가 어느 커뮤니티에 이렇더라고. 막 커리큘럼의 이름 가지고 딴지를 좀 걸더라고. 이게 SOA CS의 의미를 좀 풀어줄게. 얘는 The Secret of Absolute Reading 이란 뜻이에요. 절대 독해의 비법이란 뜻이지. 그럼 CS는 뭡니까? 코너스톤이란 뜻이야. 코너스톤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토대, 건물 같은 거 올릴 때 큰 기둥이 되는 그 아래에 있는 토대를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해. 즉, 여러분들의 글 읽기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과정, 이게 실질적인 독해의 비법이다라고 해서 SOA CS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글 읽기의 기본을 배우시고, 그 다음 대의, 함축, 어휘, 편에 대해서, 이 유형들에 대해서 패턴과 그리고 선지 선별법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그리고 여전히 선생님은 그 안에서도 훈련법을 알려드릴 거고 같이 훈련을 실행해 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 MVP DB는
the most vulnerable problems야. 즉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유형들, 순서, 삽입, 빈칸이겠죠. 자, 이게 결국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전쟁, 그러니까 승부처가 되는 거지. decisive battleground라고 얘기해. 이 승부처를 보는 유형들을 배운다라고 해서 MVP DB예요. 여기는 당연히 고난도 유형이고 순서, 삽입, 빈칸에 대한 패턴을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역시 이 패턴도 원리와 즉 개념과 함께 더불어서 이 패턴을 왜 출제하는가 출제원들이 이것까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훈련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같이 훈련을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걸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해드릴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또 줄여서 이런 과정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고난도 패턴들을 섭렵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조각 모음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이 또 생길까? 아니 그래 알겠어. 막 배운 대로 알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운 방법으로 계속 푸는데 자꾸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자꾸 틀려. 아 그래도 여전히 감으로 풀어서 그런가? 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고 아니 왜 이 유형은 끊임없이 맞지를 않아. 계속 반복적으로 왜 자꾸 틀리는 거야? 라고 생각이 좀 들 거야.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왜 이렇게 항상 시간이 부족하지? 이건 뭐 끊임없는 의문이지, 그치? 맞아, 이것도 역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수능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잖아.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줄일까? 자, 비로소 수능 영어가 시험이라는 속성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데, 자, 시험이라는 속성은 출제자 입장을 생각해야 돼. 출제자 입장. 출제자 누구야? 평가원이지. 자, 출제자들은요, 단순하게 능력, 그러니까 그냥 능력만 평가하지는 않아요. 오직 능력만 이렇게 평가하지는 어이쿠야. 오직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아, 나 화나는 거 아니야. 오직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야 돼. 되게 무지성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까 이런 거 얘기했었지. 아, 내가 감으로 풀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감으로 풀라고 얘기해. 웃기지. 아니, 왜 다른 선생님들하고 반대로 얘기해? 아니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거지. 다른 선생님들이 쓰시는 감이라는 표현하고 선생님이 쓰는 감이라는 표현은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야. 보통 이 감이라는 거에는 느낌도 좀 포함이 되잖아. 근데 이 느낌이라는 거 자체는 근거가 없어. 명확하지 않아. 그냥 묵은 거. 그냥 내가 정말 느껴지는 대로만 가는 거. 이게 보통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감으로 풀지 마라는 말씀하고 똑같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감으로 풀어라고 얘기하는데 감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이 감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직관적 감각을 얘기하는 거야. 직관적 감각은 뭐랑 좀 비유가 되냐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했을 때 몸에 밴 걸로 이렇게 시합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이런 과정들, 이걸 직관적 감각이라고 얘기하거든. 우리도 언어라는 과목을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려면 직관적 감각이라는 게 필요해. 이 직관적 감각은 일단 기본 틀이라는 게 필요하겠지. 사고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야. 운동선수들이 신체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사고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필요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근거가 반복을 통해서 체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몸에 배게 되는 것이 직관적 감각이야. 이런 직관적 감각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문제풀이가 아니라 훈련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훈련을 자꾸 강조해서 아마 현장 수업을 여러분들 같이 들을 텐데 현장 학생들하고 계속 훈련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훈련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습관성 인지 수용 유도라는 게 있어. 이게 참 재밌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능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 문장을 읽을 때, 지문을 읽으면 지문을 읽을 때, 선지를 선별할 때, 또 선지를 선별할 때, 같은 말이네. 선지를 선별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 전부 다 인지를 할 때 습관성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게 좋은 습관이면 괜찮은데 악습관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걸 누가 잘할까? 출제원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겠지.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해석하겠지.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선지를 여기에만 집중해서 보겠지. 라고 학생들이 뭔가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악습관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 그런 습관성 인지, 수용, 인지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평가원은 고의적으로 유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공부해서 틀리는 이유들을 이런 평가원 입장에서 야, 평가원은 너희들이 이런 악습관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걸 자꾸 자극하니까 이런 걸 자꾸 피해야 돼 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역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터득할 만한 것들을 인위성을 부여해서 특히 훈련을 부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시간을 단축시켜 줄 거라고. 자, 이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축시켜 줄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런 과정에서 해드릴 거예요. 코너스톤하고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에서. 자, 코너스톤 과정은 1에서 30번, 41에서 45번.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는 31에서 40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 승부처니까 순삽빈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겠지, 그치? 앞에서 소울 CS나 MVP DB가 유형편이었더라면 얘는 구간편이야. 자, 이 구간으로 훈련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첫째는 이래. 첫째는 일단 학생들이 1에서 45번까지 70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운영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앞부분에서 자꾸 시간을 많이 쓰게 돼. 아,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이거는 인간 심리야. 봐, 여러분들 배터리 되게 100%까지 남아있어. 그러면 좀 여러분들도 모르게 조금은 좀 낭비하게 되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지. 그런 거야. 아니 그렇잖아. 나이 지금 10살이야. 되게 낭비하고 살잖아. 하루하루를. 나이 지금 80, 90 되신 분들이 하루하루 되게 소중하실 수 있지. 아니 심지어 나 같아도 지금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해 얘들아. 자, 이런 심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심리가 다 마음속에 있어. 지금 1분부터 70분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시간을 좀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강제적으로 조금 차단을 시켜줘야 돼. 강제적으로 차단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프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좀 시켜드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순사빈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꼭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코너스톤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보통 얘를 2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부동의 1등급이 아니라면 2등급 정도를 받고 있는 2등급 선에 있는 친구들,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까지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정이야. 특히 시간을 어떻게 해서 세이브 할까도 물론이거니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틀리는 이유들, 악습관을 여기 안에 있는 문제의 핵심 유형들에서 좀 잡아드릴 거고,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훈련을 했으면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지. 여기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과 동시에 또 순삽빈, 문단요약, 또 무관한 문장 찾기까지도 틀리는 이유와 악습관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세이브하고 내가 틀리는 이유들을 먼저 인지하면서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으로 훈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자꾸 틀리는 이유, 내가 자꾸 감으로 풀어서 불안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역시 시간도 세이브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FC 히어로 레거시라는 과정으로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올드 앤 뉴야. 앞에서부터 쭉 배웠던 것들을 올드라는 개념으로 보면 여기에서 총 다 핵심 유형들의 최종 패턴들을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좀 해드릴 거예요. 물론 패턴들을 다 문제로 달아드릴 수는 없잖아. 근데 선생님이 유사 패턴 하나 좀 나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패턴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좀 될 거야.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다 라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시켜 드릴 겁니다. 또 지금까지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 코너스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 악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인지하고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주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잡아드릴 거거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은 얘들아 그냥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선생님이 말하는 이 한 끗 차이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한 끗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고 또 사설 모의고사 특히나 이런 것들 좀 풀어보고 교육청 모의고사 풀어보고 하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평가원 문제 같은 것들은 평가원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라면 정답을 다 아는 순간부터 아 맞아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뭐 해설서 보지를 않고 뭐 내가 모르는 단어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아 맞아 하는 경우가 있거든. 항상 둘 중에 하나잖아. 답은 둘 중에 하나일 때 그냥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걸 그냥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그게 한 끗 차이거든. 이 한 끗 차이를 해결을 하면 10에서 15점 정도가 상승이 돼. 그럼 미니멈 10점, 맥시멈 15점 정도가 상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통 한두 등급이 올라갑니다. 미니멈 한 등급, 맥시멈 두 등급도 올라가는 등급들이 있겠지. 자, 이 한 끗 차이 과정을 선생님이 코너스톤, MVP DB, 코너스톤, Decisive Battleground, 그리고 FC 레거시까지 하프 모의고사에서부터 풀 모의고사 과정에서 특별히 더 많이 강조를 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럼 이 과정만 들으면 돼? 그렇지 않겠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본이 좀 앞에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되었지만 폭발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줄 거니까 잘못된 방향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네시스부터 혹은 어떤 친구들은 프리퀄부터 어떤 친구들은 에피소드 1부터 해서 쭉 따라오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거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로 했던 이런 많은 시간 투자해서 또 많은 양을 투자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까지 정말 힘든 과정들을 다 회복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원래 얘기했던 부익부, 빈익빈, 될 놈 될 과정들을 우리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누구든지 올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최대로 1등급을 원하는 친구들 당연히 맥스로 1등급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추가적인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추가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피소드 3가 있고 에피소드 4이 있어요. 에피소드 3는 어법에 관련한 건데 10분어법이야. 10분어법에 일단 그래머 포커스 알파 오메가라는 이제 10분어법이 있는데 얘는 좀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일단 10분 동안 투자하시면 돼. 매일같이 10분 동안 투자하시면 90개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개당 10분이야. 어렵지 않아. SG 워너비를 통해서 노베이스도 SG 워너비를 통해서 가장 기본인 어법 정도를 떼고 오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냥 10분 투자하시면 돼. 그냥 10분 투자하시면서 쭉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익히시면 10분 동안 하나의 개념씩을 좀 뗄 수 있을 거야. 부담이 없지. 그리고 나서 Just 10 minutes for grammar라는 이제 실전편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머 포커스 알파 오메가가 개념이야. 실전 어법 개념. 얘는 어법 실전 적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Just 10 minutes for grammar도 역시 10분 동안 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그래서 그 의도에 맞춰서 독해처럼 어법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떻게 적용을 하시고 어떻게 체화를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독해처럼 훈련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쭉 듣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몸에 익힐 수 있게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매일 10분 동안. 그거 아우 지겨워 하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 왜 선생님이 어법을 10분이라도 투자해서 자꾸 학습을 하라고 얘기하냐 하면 최근의 어법은요 다 정답률이 60%대 70%대 하고 높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법은 어느 정도 맞춰라 라고 하는 주는 그런 개념들이야. 근데 이 어법이 문법하고 좀 달라. 문법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방대한 양이거든. 어법은 그 방대한 양에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만 추출해서 뽑아내는 것이 어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것만 나오게 돼. 그래서 엄청난 학습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하루 10분씩만 잘 투자하셔도
그래서 이 두 과정만 마스터 하셔도 그냥 수능어법은 점수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다. 심지어 빈칸보다 더 쉬운 것이 수능어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 어법 마스터 시켜드릴 거고, 자, 에피소드 4 과정은 EBS 수능 특강에 대한 EBS 수능 특강을 해드릴 건데, EBS 수능 특강에 영어를 해드릴 거예요. 수특 영어의 파트 1하고 수특 영어의 파트 2를 해드릴 건데, 자, 전부 다 수능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면서 중간에 내신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야. 아마 이제 선생님 그 강의 후기에 EBS 강의 후기를 보면 내신 점수 상당히 많이 올랐다, 심지어 모의고사 점수도 올랐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통해서 특히 노베이스한테 조금 더 많이 추천하는데, 수능의 기본을 좀 잡고요, 동시에 내신도 좀 잡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영어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냐면, SOA CS나 MVP DB 같은 거 할 때 확장 개념으로 병행해서 학습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EBS도 수업하면서 학습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릴 거야.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에피소드를 마무리를 하셨으면, 자,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잘 훌륭하게 운영을 하셔야 도움이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물론 이제 상위 등급이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따다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들으시면 돼.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한 3등급 정도이거나 아니면 2등급인데 순차적으로 쭉 밟아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 특히 3등급에서 허덕이거나 노베이스들은 정말 잘 들어야 돼. 시기별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야. 자, 먼저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SG 워너비하고 센턴스 포커스 알파와 오메가 있죠. 요 과정하고 20 days, 요거 이제 빨리 끝내셔야 되고, 20 days는 12월에 촬영 들어갑니다. 되게 많은 촬영으로 쭉쭉쭉쭉 해드릴 거니까 아마 금방 하실 수가 있으실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빨리 노베이스를 좀 탈출하셔서 프리퀄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프리퀄 과정은 좀 1월 달에 시작을 할 거고, 선생님도 현장 수업을 1월 달부터 팁스 에센스를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관점의 전환부터 시작을 해서 팁스 에센스, 팁스 퍼스트 익스피리언스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선생님은 다른 거 전혀 못하게 하거든. 뭐 독해 기출 풀고 이런 거 전혀 못하게 할 거야. 물론 지금은 잘 들어야 돼. 3등급하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듣기를 바라고 하는 얘기야. 이 학생들 지금 초반부터 기출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과정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거든. 이렇게 따라오는 프리퀄 기간 동안에 일단 여러분들 어휘의 양을 최대한 많이 늘리세요. 뭐 그냥 워마 같은 거 다 집에 한 권씩 있잖아. 어휘책 그냥 딱 한 권만 때려도 돼. 수능 보기 직전까지 딱 한 권만 때려도 돼. 괜찮아. 독해 어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어휘책은 워마 한 권만 딱 떼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자, 이 프리퀄 끝나는 과정까지 미니멈 5회, 맥시멈 10회 돌려보도록 연습하세요. 자, 이거 연습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그 공지사항 쪽 보면 홈페이지에 그쪽에 보면 어휘학습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써놨거든. 외우지 말고 읽으세요 라고 해서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 내가 그냥 영상으로 좀 찍어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글을 좀 읽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많이 참고가 될 거야. 좀 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어휘를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어휘를 많이 읽으시면서 어휘량을 단기간 동안에 빨리 급증을 시키시는 게 급선무야. 뒤쪽으로 갈수록 어휘책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경험적으로 알잖아. 특히 N수생들은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초반부에 어휘의 양을 많이 늘리시는 데 포커스를 두시고, 해당하는 학습은 이것만 잘 하시면 돼. 자, 이거 운영법, 프리퀄 운영법 좀 설명해 줄게. 자, 팁스 에센스가 너무 중요해. 팁스 에센스는 몇 번 좀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에센스를 막 계속 반복한 끝에 그 다음에 퍼스트 익스피리언스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러면 좀 손해예요. 시간은 별로 없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팁스 에센스를 끝내고 팁스 the first experience를 들어갈 때, 이때 팁스 에센스를 반복해 주는 거야. 근데 이 팁스 에센스를
어디까지 계속 반복해 주냐 하면 짧게 조금씩 시간 내서 소어 CS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이때부터 시작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물론 선생님이 이때 OT 영상 이제 촬영할 때 팁스, 에센스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도 찍어서 드릴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인덱스도 좀 줄 거야. 그래서 First Experience 들어갈 때 얘를 어떤 식으로 참고해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파일로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활용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소어 CS 들어가실 때도 역시 소어 CS를 중심으로 해서 팁스 에센스를 반복해 가시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물론 얘네들끼리도 어느 정도 개념과 적용이 계속 맞물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계속 올드 앤 뉴야 얘들아. 했던 거 계속 반복해 주면서 새로운 거에 계속 적용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반복과 적용이 연계가 되는 학습만 잘 되어주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정말 금방 늘 수 있으니까 믿고 해봐. 자, 소어 CS가 끝나고 나면 MVP DB 들어가겠죠. 이때가 중요하다 얘들아. MVP DB가 들어갈 때에는 이때는 이제 소어 CS를 반복해 주는 거야. MVP 들어갈 때 소어 CS를 반복해 줘요. 이걸 어디까지? 자, 코너스톤 들어갈 때까지. 자, 코너스톤 들어갈 때 소어 CS도 계속 반복을 해주고 MVP DB까지 반복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도 괜찮아. 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반복해줘도 나쁘지 않아. 선생님 여기 소어 CS랑 MVP DB를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합니까? 반복을. 이 반복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여러분들 자꾸 망각하거든. 망각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순서배열 배웠어. 그러면 순서배열 되게 잘 알아. 문장 삽입형 배웠어. 순서배열 다 까먹어. 문장 삽입형 이제 좀 풀만해. 순삽빈 배워. 앞에서 배웠던 함축, 의미, 주제, 어휘, 제목 이런 거 푸는 거 또 다 까먹어. 이런 거 망각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이쯤 되면 이제 모평이 있을 거란 말이야. 6구 모평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개를 MVP DB 나갈 땐 소어 CS를 같이 병행해서 망각하지 않고 둘 다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코너스톤 들어갈 때 MVP DB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적용할 수 있게끔 Decisive Battleground가 아마 9월 모평이 끝나고 난 다음 진행이 될 걸로 선생님은 예상이 돼. 자, Decisive Battleground 요거 들어갈 때 소어 CS와 MVP DB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는 팁스 에센스, 그리고 소어 CS, MVP DB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수능 영어 해설 꼭 보시라고 했죠. 보시면 소어 CS에서, MVP DB에서, 그리고 팁스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수능 영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적중을 했어. 근데 학생들이 기억을 못할까봐 나는 너무 걱정됐거든. 매년 걱정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실제로 처음 보는 지문에서 이것들을 포장을 뜯어내고 패턴을 드러내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려면 일단 얘네들이 좀 체화가 돼야 돼. 근데 무식하게 이거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새로운 거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뭐라고? old and new라고. old and new야. 계속 반복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용을 되게 유유적절하게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새로운 문제를 꾸준하게만 풀어줘도,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도 꾸준하게만 잘 풀어줘도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 나오실 수가 있어. 자, 요 소어 CS나 MVP DB 들어갈 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에피소드 4인데 미안해. EBS는 에피소드 4이죠. 에피소드 4를 가지고 EBS 수특영어 파트 1, 수특영어 파트 2를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자, 10분씩 시간 투자하실 수 있다.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언제든 상관이 없어. 교재 보고하면 좋은데 기본기가 좀 있으시면 뭐 교재 안 보고도 뭐 해도 그럼 좀 안 되겠구나.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에피소드 3 과정에서 그래머 포커스 알파 오메가 요거 just 10 minutes for grammar를 그냥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쭉 보시면 돼요. 계속 쭉 보시면 돼요. 하루 10분씩 투자해서 반복적으로만. 그냥 짬날 때마다. 선생님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같이 들고 들어가지만 마.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언제든지 10분 동안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코너스톤 들어갈 때쯤 됐을 때 MVP, DB랑 소워 CS 이렇게 맞추고 나면 코너스톤,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고 얘네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상위권은 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잡을 듯 말 듯한 단계가 온단 말이야. 아 근데 내가 이게 조금 더 선생님의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MVP, DB가 끝나고 코너스톤 들어갈 때쯤에 스피노프 과정으로 트레이닝 캠프를 열 거야. 자, 트레이닝 캠프 첫 번째는 주제 제목 오픈할 거고, 그 다음에 어휘장문, 그 다음 순서 삽입, 그 다음 빈칸. 이렇게 트레이닝 캠프를 열 건데, 물론 얘네들은 이것만 들으면 좀 도움이 안 될 거야. SWOT CS나 MVP에 대한 수업이 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거든. SWOT CS나 MVP, DB를 들었다는 전제에서 진행을 할 거고, 얘네들은 정말 순수하게 훈련으로만 나갑니다. 자기주도가 좀 어려운 친구들, 뒤에서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을 선생님이 수업에서 같이 훈련을 해줄 거야. 그래서 몸에 좀 자연스럽게 뵐 수 있게끔. 자, 지문 공략부터 선지 선별까지. 자, 이런 것들을 오답 소거까지 이런 것들을 같이 훈련을 좀 시켜 드릴 거니까 이 과정, 코너스톤하고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 과정까지 여러분들 같이 스피노프의 트레이닝 캠프에서 유형별로 하나씩 뽀개시다 보시면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선생님 OT 그리고 수업 때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린다고? 자연스럽게 익혀야만 하는 그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의 투자들을 거부하고 인위적인 거, 인위성을 만들어 드려서 누구나 다 가성비라는 걸 살려서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 투자해서 고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원하는 등급들을 낼 수 있게끔 맞춰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가성비라는 것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선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그리고 믿고 같이 훈련하시면 어느샌가 여러분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좀 얘기가 있어. 내가 한 해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당연한 거고, 선생님도 공부할 때 당연했던 과정이고, 선생님도 삼수를 해서 잘 알아. 걱정이 되게 많거든. 걱정보다는 궁금증이 더 많아야 돼. 이것도 의식해야 돼.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이 많으면 서서히 주저앉게 돼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궁금증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에 방향을 못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져주시고, 걱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과정이지만 궁금증은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돼요. 자꾸 내가 해야 할 것들에 궁금증을 갖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이게 잘 왜 안 되는 거지? 어떤 부분을 잡아야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거지? 끊임없이 궁금해야 돼. 그러면 걱정과 쉽게 싸울 수가 있어. 이런 궁금증을 선생님이 Q&A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 드릴 거고, 실제로 아마 선생님의 강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Q&A 칭찬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선생님은 절대 말로만 동고동락하지 않아. 내가 같이 동고동락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Q&A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궁금증을 자꾸 해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 내가 같이 동고동락을 해드릴 겁니다. 자, 발걸음도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한 步더 나아가야 할 앞으로 나의 한 발이 없으면 결코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멈춰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멈춰 있지 말고 자꾸 한 발 한 발 가려고 하다 보면 생각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생각도 나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멈춰 계시면 생각도 똑같이 멈춰서 땅을 파고 들어가. 끊임없이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내 발걸음, 그저 한 번 앞서 그 자리로부터 나아가야 할 가까운 나의 한 발에 집중했을 때 어느덧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발 한 발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선생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동고동락이고 절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강의에서든 첫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십시다.